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의 폐기, 세계 경제 위기 대응,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 처리, 탈원전 정책 폐기, 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정부 성과로 밝혔는데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 내 갈등 문제는 즉답을 피했고요. 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동안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국민이란 단어가 20번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요. 또 끝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폭넓은 계층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8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8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주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댐, 이마댐물을 대구시의 수돗물로 쓰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잠시 후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 소식과 협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요즘 낙동강 물 문제를 둘러싼 정치가 뜨겁습니다.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로 대구시와 구미시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1일 안동 이마댐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장과 안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1991년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부터 내려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요. 대구 치수원 이전을 왜 하는지, 대구와 구미는 왜 갈등하는지, 갑자기 안동시장은 왜 등장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쟁점들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를 들고 오셨는데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네, 치수란 우리 수도 이용자들이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에서 수원으로 물을 취입하는 과정입니다. 대구에는 물을 공급하는 매곡, 문산, 치수원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곳 모두 구미 산업단지 하류 31km 위치해서 구미 산단의 수질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91년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수질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구시는 오랫동안 치수원을 다양하게 하는 정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추가 치수원 후보로 구미 산업단지 상류에 위치한 해평치수원 그리고 안동의 이맛댐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치수원이 새롭게 생긴 지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생기고 해당 지역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치수원 이전 지역에 어떤 보상과 혜택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 치수원 이전에 관한 오랜 협의 끝에 올해 4월 대구시와 구미시 그리고 낙동강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구미 해평 치수원을 이용하는 것에 합의를 했었죠. 네, 올해 4월 4일이죠. 대구시, 구미시, 경북도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무조정실까지 무려 6개의 기관이 이 이용에 합의했습니다. 네. 구미 해평에서 하루 평균 30만 톤을 추가 치수해 대구 경북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생 방안이 나옵니다. 상생 방안을 보면은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구미에 매년 100억 원을 지원을 하고 또 구미 국가오산단의 입주업종 확대 및 또 해평 습지를 활용한 지역 발전 사업 협력과 하수 처리장 개선 증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과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및 또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경상북도는 해평 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 사업에 협력하고 있고 또 KTX역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줘야만 성사될 수 있는 사업인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미 해평 치수작물을 대구까지 이제 55km의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2028년 이후에 대구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요 합의도 아주 오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바뀐 거네요. 네, 기존 그렇죠. 합의가 의견이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예. 이 합의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한정희 환경부 장관 모두 바뀌어요. 후임자가 네. 바뀝니다. 네. 심지어 정권 교체로 인해서 중앙정부 권력이 바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이거全面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졸속으로 추진된 협정이고 구미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최적의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해평 치수원보다 상류 지역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제3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김정우 구미시장 입장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개적으로 또 반감을 드러냈다고요? 네, 홍준표 시장은 구미 해평 치수장 이용과 함께 안동댐, 이맛댐 등 상류 지역 물을 끌어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장호 시장이 재검토 발언을 하니까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대구 시민들이 참았는데 네. 구미시장이 괘씸하다면서 구미공단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미시장의 책임을 묻고 있고요. 최근 홍 시장은 구미시랑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협약이 파기되었다고 하고 이제 안동시와 직접 소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네. 후임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상황이 또 바뀌었는데 우리 안동시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재미난 건요. 안동은 네. 과거에 대구 치수원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는 대구 이맛댐 치수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동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자연환경 보전구역을 해제하는 건데 네. 이렇게 치수원이 되면은요 규제가 더 빡세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전구역 해제가 어렵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네. 그리고 갈수기 가뭄 시기 때 하수 유지 및 고갈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고요. 또 이런 논의 과정과 소통 부족 등도 반대 이유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 당선된 권기창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안동댐, 이맛댐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히려 낙동강 하류 지역에 정당한 비용을 받고 안동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역발상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권기창 안동시장의 정책 의지가 있었는 상황에서 구미와 대구가 갈등하는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 안동과 대구의
물동맹이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잠시 후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모시고 저희가 또 상세한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허승규 대표가 보시기에는 이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구 치수원 이전 문제, 이게 단시간에 정답을 찾아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논쟁이 펼쳐질 텐데요. 저는 이번 치수원 이전 문제를 포함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4가지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치수원을 어디로 옮기든지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오래전부터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의 필요성을 말해왔는데요. 네. 사실 치수원 이전의 가장 큰 이유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수 확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지역 주류 정치권은 치수원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이해타산을 열심히 따지면서도 정작 낙동강 최상단에서 막대한 중금속을 배출해온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구민공단 폐수를 포함해서 오염원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치수원을 계속 옮기더라도 이런 수질 오염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칙은요? 두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지역 현안일수록 이 원칙이 중요한데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급격한 시스템 전환을 할 때 그 전환에 대한 비용을 특정한 지역 및 계층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류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상류 지역이 부담해야 될 희생을 공동체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라는 희생의 시스템도 아니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우리 지역 이기주의 둘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 되려면 논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돼야 되는데 특히 그동안 물 문제 관련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를 이해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소수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도 안 된다. 전체를 좀 보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좀 세우자.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안동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이슈인데요. 안동댐과 이마댐 물을 대구로 보냈을 경우 낙동강 상류 지역 생태계 이상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에 이제 연간 30만 톤 이상의 물을 내려보냈을 때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에 물 공급은 문제가 없는지 또 수량 감소로 인한 수질 오염 증가는 없는지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현재 이마댐에서 하루 40만 톤을 영천댐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안동 기란천에서도 4만 톤을 영천댐에 공급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 하루 30만 톤을 추가로 보낸다면은 그만큼 이제 안동댐 물까지 끌어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기후위기로 이상기후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수도권 물난리가 난 것처럼 기존의 환경재난 대응 체계보다 더 많은 어떤 회복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금속 오염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물을 보냈을 때 이 상류 지역 생태계를 살펴보는 목소리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물을 보냈을 때 환경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태계 이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2020년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가 대구의 이마댐 치수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우리 허승규 대표가 어떻게 세우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중재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치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와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 환경부,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들까지 낙동강의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의 국가 법률 체계가 놓치는 지점을 정치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기대하고요.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경상북도 지사님을 포함해서 중앙정부까지 안동, 대구, 구미의 물 문제에 대해서 정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인 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든 분들이 또 힘을 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슈를 우리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게 대구시장과 안동시장이 합의했다고 해서 쉽게 네. 해결될 수 없어요. 이게 환경부도 거쳐야 되고 그렇죠. 수자원공사 논의 거쳐야 되거든요. 네. 수많은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네. 어떤 대안이 최적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느꼈지만은 네. 이렇게 환경적인 전문 용어도 많고 해서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시민들에게 네. 또 쉽게 알리고 쟁점을 설명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우리 안동 MBC와 또 허승규의 청년생각이 앞으로 꾸준히 이 낙동강 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승규 대표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열심히 저도 한번 끝까지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우리 허승규 대표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또 저희 안동 MBC가 또 잘못하면 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복잡한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앞서 대구시 취수원 이전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권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 논의를 위해서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대구 수돗물의 원수를 안동댐과 이마댐에서 가져오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네. 안동대물을 대구에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안동시가 처음 건기창 시장님이 강력 상수도 시설을 해서 대구에 수돗물을 팔아먹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11일 날, 정작 11일 날 만나서는 원수를 대구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동시가 이 안동댐에 수리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물 이용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또 그리고 안동댐 물은 지금 중공속 폐적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크죠. 네. 그렇다면 또 권기창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구상은 조금 또 다른 것 같다. 지난주에 대구시청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권기창 시장님이 시장 후보 시절에 공약이 안동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반값으로 이렇게 공급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강력 상수도망을 만들어서 재원을 하류에 물을 팔아서 재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권기창 시장님은 안동에서 강력 상수도 정수를 해서 대구시에다 팔겠다는 것이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동댐에 있는 물 그대로를 공급받아서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안동시가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물값이 굉장히 비싸게 돼요. 네. 근데 대구시에서는 이미 정수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원수만 가져가면은 그대로 이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동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은 동상이몽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권기창 시장님이 애초에 계획했던 이 정책이 많이 꼬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원수든 정수든 이렇게 대구시로 공급하는 데 협력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수된 물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 물값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요? 제가요. 네. 권기창 시장님이 안동댐 물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네. 하류에 팔겠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알아봤어요. 네. 수자원공사 본사에도 찾아가서 물어봤고, 네. 근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강력 상수도망을 이용을 해서 수도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톤당 한 280원에서 300원 정도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안동시는 자체적으로 강력 상수도망을 건설을 해서 정수를 해서 이 공급을 하게 되면은 톤당 1,000원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네. 되느냐 하면 네. 수자원공사는 전국의 상수도 생활용수나 농공용수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공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의 이 강력 상수도망을 규모의 경제인데 어느 쪽에는 300원을 받게 되면은 어느 쪽에는 적자를 보거나 어느 쪽에는 흑자를 보게 되면 이게 평균치 내에서 이제 300원 정도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안동시는 한 개의 강력 상수도망을 운영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1,000원 이상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수 공급받으면 300원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톤당 1,000원 이상을 주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권기창 시장님은 이걸 던졌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다. 그런데요. 물값의 차이가 정말 가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아까 수리권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 이 안동시가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해서 수돗물을 하루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구상이 안동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일단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지자체가 강력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안동댐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안동댐의 본댐의 물이든 안동댐에서 흘러내려온 물이든 이 물의 이용 권리, 즉 그 수리권은 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네. 이걸 관리를 환경부에서 그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동댐 물을 사용하든 안동댐 직하류의 물을 사용하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물값을 일정 정도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 지불할 수 있는 물값이 이게 한 3년 전에 책정된 건데 지금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톤당 한 55원 정도. 네. 그러니까 100원이 안 되는. 네. 직접 그러면 그 물값을 주고 강력 상수도망을 설치를 해서 정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세종 수도물로 갔을 때는 톤당 1,000원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환경부 장관 승인도 필요하고 또 수자원공사 허가도 받아야 되고 수자원공사의 물값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은 네. 대구가 지금 그 강정보에서 그 치수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하루에 60만 톤의 물을. 예. 근데 이 강정보까지 그러니까 안동 하류에 보면은 예천, 상주, 구미, 칠곡 이러한 유역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60만 톤이 예. 하루에. 이 60만 톤이 만약에 특별 갈로를 통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낙동강을 흘러가지 않게 되면은 낙동강의 수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천 유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하천 유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각 지역마다 농공용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안동은 협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예천, 상주, 구미, 칠곡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정말 아니네요. 수질, 그렇죠. 생태계, 농업, 용수 문제까지 한다면 미래 세대들에게까지 저희가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안동댐물을 대구시 취손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또 안동댐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동댐이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안동댐을 중심으로 해서 산들이 있는데 이게 산에서 비가 오면은 그 물이 안동댐으로 흘러가는 유역은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안동댐은 안동의 댐이 아니고 하류에 1,300만 명 국민들이 생활용수, 식수 그리고 농공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기창 시장님은 후보 시절에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안동댐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수질 오염이 점점 가중되겠죠. 네. 근데 한쪽에서는 이 물을 팔겠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 수질 오염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안동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권기창 시장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지지를 하면서 시장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설정이 돼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안동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안동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2017년에 환경부에서 전국 호소 84개를 조사를 했어요. 해적물 조사를. 그런데 안동댐이
3개 지점이 가장 나쁨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드뮴, 비소 이러한 중금속들이 4등급 이하로 이렇게 많이 검출이 됐다. 네. 그래서 2017년에 그랬고 금년 5월 5일에 환경부 보도자료에도 이 안동댐이 중금속으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과연 이러한 것들을 식수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지금 오염이 중금속 오염이 현재도 진행 현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은 재련소에서 매일 20여 킬로그램의 가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1년을 환산을 하면은 한 8,000 킬로그램 정도가 낙동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안동댐에 퇴적된 중금속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금속이 유입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든 차단을 하거나 정화를 하지 않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식수로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당장은 이게 물의 용출이 그렇게 잘 되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물에 용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게 되면은 옛날에 그 대구에서 페놀 사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그 부분보다가 엄청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큰 위험적인 요소가 여기에 네, 바로 그렇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상당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저희가 먼저 네. 이 부분부터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물론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안동댐으로 인해서 인근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주민들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나 우리가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이 상하류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하류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낙동강 전체 유역을 보면은 하류에서 그 수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상류로 지선 이전만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과 폭우가 이렇게 내릴 극심한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치수원이 이 낙동강 본류 수질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낙동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중금속 문제, 녹조 문제,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 문제.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그 치수원 이전을 하거나 이후에 다시 복원하는 예산과 기간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적게 들여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동강 본류를 포기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분들에게도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안동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이러한 부분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안동댐의 물이라는 것은 안동 시민들만을 위한 물이 아니고 하류 1,300만 명 국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안동댐이 만들어졌으면은 안동댐의 수질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하류로 이렇게 보내줘야 될 책임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게 제도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다소 주민들의 피해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길, 상하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김소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취임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부터 오늘 알아볼까요? 네, 대통령 모두 발언도 있었고 아주 구체적이었고 상세했고요. 또 핵 원전 관련한 탈원전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 때의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제 운영을 하게 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또 일문일답도 12명으로부터 받는 등 한 50여 분 동안 진행이 됐던 기자회견입니다. 40분 정도로 예상됐던 기자회견 예상 시간은 한 당초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길게 가져갈 정도로 대통령도 적극적이었는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지지율도 낮고 또 국민들의 평가도 박하고 또 야당의 공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 100일 동안의 소회도 밝히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하고 의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평가와 일치할까? 결국에는 각오 의지는 있지만 대통령의 강조한 내용들이 결국 국민들의 기대치와 괴리가 생기는 부분 또 설명과 실제 행동과는 일치되지 않는 모순되는 점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대통령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앞으로의 숙제도 함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인상적으로 분석됩니다. 연애에서도 이 100일이 중요하고 결혼에서도 그럼요. 100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뭐 연애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는 못 해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일 동안 인심을 잃기가 지지율을 잃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지지율 그러니까요. 좀 확인해 볼까요? 예. MBC가 임기 취임 100일을 맞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8.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로 나타났습니다. 연애에서 이 정도면 헤어지는 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00일 점수를 매겼는데 집권 여당의 불과 얼마 전까지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25점을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학점으로 보면 거의 D 학점이나 F 학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네. 이렇게 되면 참 상대방도 호감을 가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국민들의 그렇죠. 호감도가 위협적으로 위기 국면에 달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럴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까지 역임을 했고 내노라는 학교에 법학과를 나와서 또 검사 사법고시까지 패스했는데 왜 이럴까? 갸우뚱거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안동이나 또 대구, 경북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의 가장 큰 문제는 원인들은 분석컨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경호, 이준석 대표 행정안전부 경찰 문제, 또 만 5세 취향 연령, 어리다고 놀릴 수가 없는 연령대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낸시 펠로시, 그리고 인사, 또 검찰,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념과 정책과 팔러시와 공약과 그리고 사람이거든요. 근데 임기 초반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임기 초반부터 사람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불거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저앉은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인술이라는 말도 하고 일부러 이런 네. 것도 배우러 다니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이 폭락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또 많은 부담을 준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MBC 조사인데 관련된 MBC 조사 외에도 다른 조사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또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29.6%, 네. 잘 못하고 있다가 무려 61.1%나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데 긍정이 29.6%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을 쭉 임기 이후부터 해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내용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논문이 됐든 아니면 주식 거래가 됐든 다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많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인식이거든요. 여론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대외적으로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표에 또 지지율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가 최대한 노출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또 신의 한 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사람과 관련된 이슈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돼서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최대한 해결하느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정말 바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 수석이 한 명 대통령과 옆에서 잘 고자를 해줄 수 있다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마치 오바마 대통령에게 데이비드 엑슬로더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가 있거든요. 네.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효과, 적어도 한 명이라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국정 운영에 함께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대소설을 저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해가 없기를 예.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그게 대통령이 성공해야 또 국민이나 국가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는 피로이고 부담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당 이야기로 가볼까요?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은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도 높다면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비타민이 되는데 MBC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8.8%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뭐 큰 차이가 아니네, 나쁘지 않,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었죠. 네.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었는데도 지금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못한 지지율이라면 이게 말 그대로 이준석 사태의 파장,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 대통령의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되는 집권 여당이 비대위가 출범된다는 것도 이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견인해 줄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을 이 갈등을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확대명에서 거대명이 네.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대명 그랬거든요. 어차피 네. 대표는 이재명이다. 네. 우리가 뭐 어차피 누구는 뭐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밈입니다. 네.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반복으로 사용하는 말투가 이제 밈인데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확대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대명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재명 우리 안동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대안 없는 민주당에서는 유일한 희망이다 또는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정치적인 권력이 또 권한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하이 리턴으로 고위험이 고수익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된다면 윤명 대첩 3라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가 2라운드였고 3라운드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되면은 리스크가 없을 거냐. 뭐 디스크는 몰라도 리스크는 있는 거죠. 이 리스크가 뭐냐면은 네. 사법적 리스크. 본인은 이재명 의원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난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법적 리스크 3대 리스크입니다. 그다음에 배우자 리스크, 그다음에 스타일 리스크가 스타일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그렇네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모든 의원들이 좀 지금 힘을 합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네. 주변이 리스크입니다. 예, 그렇네요. 리스크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겐 행복한 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깝지만 빨리 좀 국민들 또 민생을 위해서 경쟁하는 여의도 정치판 또 국정 운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